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노스 스토닝턴은 인구 5,000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너무 조용해서 심심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2009년 12월 4일, 이 평화로운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날 아침 한 주민이 평소처럼 산책을 하던 중에 근처 들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합니다. 처음엔 누가 낙엽이라도 태우나 싶었죠. 근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기운에 그는 곧바로 911에 신고를 하게 돼요.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했고 다행히 불은 금방 진화됐죠. 그런데 이 잿더미 속에서 이상한 물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소방대원은 그게 뭔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다가갔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아요. 그건 바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온 몸이 새까맣게 그을려져 있었고 비닐봉지, 담요, 덕트 테이프로 무려 3겹이나 감싸져 있었죠. 손가락과 발가락은 모두 잘려나갔고 등에도 살을 도려낸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건 등에 남아있는 타투를 없애려고 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요. 심지어 귀도 사라져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신원을 감추기 위한 흔적으로 보여요. 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걸까요? 사실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누군지 알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무려 5일이 지난 12월 9일, 드디어 신원이 밝혀지는데요. 그녀는 바로 근처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24살 여성 레베카 코스터였습니다. 레베카는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활기차고 밝은 성격이라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항상 유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직장에서도 굉장히 성실한 편이었고요. 특히 어머니와 매우 가까웠는데요. 둘은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서로를 걱정할 정도로 다정한 모녀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2019년 12월 3일 저녁.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시간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바에서 레베카는 모임을 가지게 돼요. 이때 그녀는 남자친구 댄 메이어와 함께 자리를 참석했죠.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점점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이 평일이었거든요. 내일 출근도 해야 되니까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근데 레베카는 한창 흥이 오른 상태였어요. 같이 돌아가자라는 친구에게 자기는 더 놀겠다면서 남자친구 댄과 함께 남게 되죠. 그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 3시를 넘겨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댄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줬죠. 이때 레베카는 엄마에게 지금 집 들어간다고 연락을 하면서 엄마, 뭐 별일 없지? 나 이제 들어가. 문자를 남겼어요. 이게 새벽 3시 반이었고요. 다음 날인 12월 4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을 보내던 레베카의 부모님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딸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화도 안 받는데요. 부모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성실한 딸이 지각이라뇨. 근데 어제 3시까지 술 마셨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늦잠을 잤구나 싶어서 직접 깨워주러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본 딸의 집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친구 집에서 잤나? 주변 친구들에게 다 연락을 돌려봤죠? 근데 다들 어젯밤 이후로 레베카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불안함을 느낀 부모님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죠. 다행히 수사는 빠르게 시작되는데요. 대부분 이럴 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연인이 범인인 경우가 많죠. 심지어 남자친구가 레베카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곧장 남자친구 댄을 신문합니다.
근데 그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어제 레베카가 이상하지 않았냐? 수상한 사람과 있는 거 못 봤냐? 물어봐도 저는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 헤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이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여자친구가 사라졌는데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던 그때 띠링 부모님에게 문자가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딸 레베카예요. 댄이 딸을 지하실에 감금했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바로 경찰에게 이걸 알렸죠. 그렇게 댄의 집을 수색하는데 지하실에는 잡동사니들만 굴러다닐 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금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던 그때 엄마에게 문자가 하나 더 도착합니다. 이것도 딸에게 온 거예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알면 댄이 저를 죽일 겁니다. 잠깐,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감금된 상황에 간신히 연락을 한 거라면 왜 경찰이 아닌 엄마한테 한 걸까요? 더군다나 전화도 아니고 문자를요. 심지어 문체도 평소 레베카와 달랐습니다. 줄임말이나 이모티콘 없이 지나치게 정확하고 딱딱한 문장이었죠. 레베카는 평소 엄마랑 대화를 나눌 때 종종 오타를 내거나 줄임말을 사용했는데 실종 후에 보낸 문자들은 무슨 신문 기사처럼 정돈된 말투였던 거예요. 부모님은 직감적으로 이 메시지가 딸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하기로 합니다. 결과는 놀라워요. 메시지를 발송한 위치가 남자친구 댄의 집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32km 정도 떨어진 외딴 산업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레베카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며 부모님은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한 딸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레베카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 새벽에 이미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잠깐, 문자는 12월 4일 오후에 왔거든요? 네,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레베카가 아닌 게 맞았어요. 부모님의 위화감이 정확했죠. 이때부터 경찰은 사건을 새롭게 접근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기록과 또 발신 위치를 단서로 삼아서 수사를 이어가요. 이 문자가 레베카가 보낸 게 아니라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그녀의 실종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경찰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우선 레베카의 전화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데 실종 당일 밤에 2번의 수상한 전화 기록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그녀가 바에 있을 때 걸려온 전화였고 또 다른 하나는 남자친구 댄이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후에 걸려온 전화였죠. 이 기록은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경찰은 즉시 술집으로 향해서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의 흐름을 뒤바꿀 중요한 장면을 발견하는데요. 레베카는 바에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댄은 잠시 화장실에 간 상태였고요. 이때 한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갑자기 그 남자가 레베카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더니 자기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 후에 휴대폰을 다시 그녀에게 건네주고 자리를 떠났죠. 처음엔 단순한 헌팅 장면인가 싶었지만 레베카의 표정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불쾌하고 또 혼란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이 입모양을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분명 번호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걸로 보이죠. 경찰은 이 장면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 남자가 레베카가 실종 전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그녀에게 강제로 막 자신의 번호를 남겼다는 점에서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죠. 이에 즉시 해당 전화번호의 주인을 추적합니다. 곧 그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그는 바로 에반스 겐티어라는 33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그 무렵 시신의 부검 결과도 도착하는데요. 이때부터 사건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해요. 레베카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그 덕트 테이프에서 에반스의 지문이 검출된 겁니다. 이건 진짜 결정적인 증거예요. 경찰은 바로 그를 체포하고 자택과 차량도 압수수색했죠. 우선 그의 SUV를 조사했는데요. 차량 내부에서 불에 그을린 섬유 조각이 발견됐고 뒷좌석 바닥 카펫 안쪽에는 핏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혈흔은 레베카의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또한 차량의 GPS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 당일 밤 에반스가 레베카의 시신이 발견된 코네티컷 외곽 지역을 경유한 게 발견됩니다. 물론 이게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에반스의 직장과 집 모두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어요. 근데 주말도 아니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새벽에 코네티컷주까지 간다고요? 여기는 왕복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곳이에요. 마침 그 지역에서 레베카의 시신이 발견된 것도 이상하죠. 자,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에반스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하나하나 정황 증거를 확보하면서 그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에반스는 입을 열게 돼요. 그런데 그의 진술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거 모두 사고였어요. 그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사건 당일 레베카와 바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연락처를 받아 다시 새벽에 불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그녀를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차고에 도착해서 내리던 도중에 갑자기 레베카가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아령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라는 진술이죠. 그는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그녀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시신을 보니까 너무 당황해서 신원을 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너무 황당하죠? 그 이후 그가 보인 행동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어요. 시신의 얼굴을 훼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어 머리카락까지 밀어버렸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문을 없애야 한다면서 손가락 잘라냈고 심지어 발가락까지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레베카의 등 부분에 있던 타투도 제거한 겁니다. 그 후에 그는 시신을 비닐봉지로 감싸고 담요와 덕트 테이프로 꼼꼼히 밀봉해요. 그리고 시신을 자신의 SUV에 실어서 코네티컷으로 이동한 뒤에 외딴 들판에 불을 질러 유기했습니다. 정말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죠. 하지만 에반스는 이 모든 게 사망한 레베카를 보고 당황해서 저지른 일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믿을 수 있나요?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냐고요. 애초에 레베카가 사고로 사망한 게 맞을까요? 단순한 사고로 보기엔 너무나 잔혹합니다.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DNA 그리고 GPS 기록, 마지막으로 덕트 테이프에서 검출된 지문까지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죠. 그렇게 2013년 재판이 열립니다. 에반스는 여전히 모든 게 사고였다며 당황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에반스는 25년형을 선고받았죠.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는데요. 에반스의 명확한 범행 동기가 끝내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바에서 레베카와 짧은 접촉 이후 에반스가 알 수 없는 집착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고요. 레베카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소소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꿈 많은 청년이었죠.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핸더슨빌에 사는 21살의 로렌 에이지는 활기차고 꿈도 많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또 체조대회에 나가서 자주 입상할 정도로 재능이 있었죠. 춤도 잘 춰서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경력이 있을 정도예요. 게다가 공부도 잘합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범죄학을 전공하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2015년 7월 중순, 로렌이 엄마 셰리에게 친구 한나와 웨이크 페스트라는 그 행사에 가도 되는지 허락을 맡게 돼요. 웨이크 페스트는 매년 열리는 웨이크 보딩 대회로 3일간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들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대회였었고요. 심지어 이번에 집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꽤 가까운 센터힐 호수에서 개최가 되더라고요. 이게 완전 타이밍이 딱 좋은 거예요. 이 대회가 경기뿐만 아니라 또 파티로도 유명했었는데 아무래도 3일 동안 열리는 경기다 보니 수많은 젊은 팬들이 근처 캠핑장이나 오두막에서 아예 투숙을 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경기를 구경하고 오후에는 호수에서 물놀이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대회를 보러 오는 사람도 많기도 하고요. 엄마는 딸이 3일 동안 그 젊은 남녀가 혼숙하고 총일 술 마시는 파티에 가는 게 좀 못마땅했어요. 그래도 친구 한나랑 간다니까 좀 고민을 했죠. 사실 한나랑 로렌은 엄청 친해서 주변에서 쌍둥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로렌이 자기가 오두막 숙소 잡고 한나랑 둘이서만 진짜 안전히 지내겠다면서 엄마를 설득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할 일도 잘하고 또 약속도 잘 지키는 딸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엄마도 별 수 없었죠. 결국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꼭꼭 약속하고 그제서야 딸을 보내주게 돼요. 2015년 7월 24일, 로렌은 친구 한나와 웨이크 페스트가 열리는 센터힐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호수에 와보니까 일행이 더 있더라고요. 바로 한나의 남자친구 아론 릴리, 그리고 그의 친구 크리스 스타우트였죠. 로렌은 좀 당황했어요. 분명히 한나랑 둘이서만 온다고 했었는데 게다가 크리스는 아예 초면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전에 내 남자친구 봤지? 아론. 그리고 여기는 내 남친 친구 크리스야. 아니 숙소도 같이 써야 되는데 솔직히 불편하죠. 근데 이미 여기 호수에 도착했고 또 로렌 엄청 기대하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약한 오두막에 가자 하는데 한나가 숙소 예약을 안 했대요. 그리고 캠핑장으로 향하는데 경기를 하는 호수가 사실 좀 꽤 컸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작은 섬이 있을 정도예요. 그 안에 위치해 있는 캠핑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카누나 보트로만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로렌은 당연히 그 오두막에서 지내는 줄 알고 텐트 안 챙겼죠? 그런데 한나가 텐트를 달랑 한 장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남자친구랑 둘이 쓰고 싶대요. 그러면 로렌은 그냥 밖에 해먹을 치고 자야 되는 거예요. 로렌은 가져온 텐트도 없고 이제 와서 숙소를 다시 구할 수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크리스랑 근처 바위 기슭 나무에다가 해먹을 걸고 3일간 지내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가 마을이 그 바위 기슭이지 거의 절벽이에요. 한쪽 높이가 한 10m, 또 다른 한쪽은 27m나 되는 꽤 높이가 있는 곳이었죠. 여기에 해먹을 걸고 자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선 이 절벽에 해먹을 설치해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벤트 특성상 물가다 보니까 안전요원들이 있기는 했지만
참가자들도 관리 인원들도 이런 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았던 거예요. 어찌저찌 이렇게 잠잘 곳은 해결하고 다음 날인 7월 25일 로렌과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파티를 즐기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막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술도 마시고 신나게 놀았죠. 그렇게 한참 놀다가 다음 날인 7월 26일 새벽 그제서야 텐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들 골아 떨어졌고요. 그렇게 한 몇 시간쯤 잠들었을까? 해가 떴고 한나는 잠에서 깨게 돼요. 그리고 친구 로렌이 잘 쉬나 확인하러 갑니다. 사실 자기가 텐트에서 잔다고는 했지만 내심 밖에서 재운 게 미안했거든요. 그렇게 친구가 있는 해먹을 확인하는데 로렌이 없어요. 한나는 혼자서 자고 있는 크리스를 깨워서 아니 내 친구 어디 갔냐 물어봤죠? 근데 크리스도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벽에 로렌이 혼자 일어나는 건 봤는데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냥 잠결에 어디 가나 보다 슬쩍 화장실 가나? 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한나도 그러면은 금방 들어오겠지 하고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기에 로렌의 지갑, 핸드폰, 심지어 신고 왔던 슬리퍼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 물건들은 어디 갈 때 꼭 필요한 소지품들이잖아요. 친구들은 혹시 로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따로 신고를 한다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고 그냥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로렌의 실종을 눈치챈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그녀의 엄마, 셰리였습니다. 둘이 매일 통화하고 연락을 이어왔는데 26일부터 전혀 답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오후가 되도록 딸하고 통화가 되지 않자 불안함에 몇 번이나 전화하고 계속해서 문자를 남겨두고 있었죠. 그리고 같은 시각 센터힐 호수에서 보트 낚시를 하던 주민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조심스럽게 확인해보는데 그건 한 여성의 시신입니다. 그녀는 얼굴을 물속에 담근 채 엎드려서 떠 있었죠. 곧장 경찰이 출동했고 신원 확인 결과 그녀는 로렌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전후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날 보트를 타고 섬 밖으로 나가서 술도 마시고 파티를 즐겼고 새벽 2시쯤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다들 술에 잔뜩 취해서 잠에 들었었고요. 이때 커플은 텐트로 가고 크리스와 로렌은 해먹이 있는 바위 절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자는데 그때 크리스가 옆에 있던 로렌이 일어나서 뭔가 어디론가 가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술에 취해 있기도 하고 잠결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잠에 들었다. 안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전날 로렌이 한 말이 생각났다면서 경찰한테 따로 전하는데 그게 이따 새벽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라는 말을 흘려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주의 깊게 듣진 않아서 누굴 보러 갔다고 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기억은 아침에 한나가 자신을 깨우고 그제서야 로렌이 사라진 걸 확인했다. 그리고 한나 커플과 함께 부두에서 그녀가 오길 기다렸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럼 한나의 증언은 어땠을까요? 한나는 크리스의 증언을 듣고 로렌이 누구를 만나러 갔나 보다 싶어서 그냥 기다리면 되겠다 싶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죠. 근데 이때 경찰이 무언가 이상한 걸 느끼게 돼요. 그게 크리스랑 한나가 진술 내내 극도로 긴장한 듯 보였는데 반면에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슬퍼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니 지금 친구의 시신이 막 발견된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크리스는 조사 과정에서 한나에게 농담을 하기까지 해요. 경찰 총 뺏어가지고 우리 달아날까? 이런 실없는 소리나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나한테 좀 입 좀 다물라고 욕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을 찾게 되는데 그건 로렌의 고등학교 친구 케이시였습니다. 그녀는 이 경기를 보러 왔다가 파티에서 우연히 로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오랜만이다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때
로렌이 좀 의아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니 혹시 케이씨네 오두막에서 같이 보내도 되냐고 물어봤대요. 네, 자기가 오두막에서 묵는 줄 알고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무슨 절벽에서 해먹 피고 잔다면서 너무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가는 길도 막 줄을 잡고 가야 될 정도로 가파르다고 불평하더라고요. 케이씨는 그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특히 로렌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애랑 같이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했다고 진술합니다. 사실 크리스가 로렌한테 좀 플러팅을 했나 봐요. 근데 로렌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랑 같이 지내는 걸 더 싫어했다고 해요. 케이씨도 친구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자기도 일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맘대로 막 다른 친구를 데려가기 좀 그랬던 거죠. 결국 로렌은 다시 해먹에서 그냥 지내겠다라고 하고 그때 헤어지게 됩니다. 경찰은 대충 전후 사정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해먹이 설치된 곳이 위험한 장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아닐까 싶어서 사고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사고 당시 로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법정 한도의 2배가 넘을 정도더라고요. 게다가 허벅지 등 몸에 멍들이 좀 남아있었었고요. 이걸 토대로 경찰은 사고사로 그냥 거의 확정을 짓게 됩니다. 부검이 또한 몸에 남은 타박상을 봐서는 아마 그냥 절벽에서 떨어져서 바위 위에 떨어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은 채 물에 빠져서 익사했을 거라고 추정하면서 사인을 외부 충격 및 익사로 결론 내렸죠. 마지막으로 로렌이 생리대인 탐폰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증거로 성폭력 가능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손톱이나 몸에서 나오는 DNA 검사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로렌은 사고사로 확정이 되어 사망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서 작성도 현장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요. 즉, 범죄나 살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거죠. 그날 정황을 추정해보자면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많이 마셨고 잠깐 누굴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나가던 중에 발을 헛디뎌 실족하여 익사했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면 거기에 관해서 조사가 좀 이루어졌어야 됐던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저처럼 이 결론에 의의를 가졌던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한나와 친구들을 조사했던 경찰이었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이 세 친구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경찰 측에 더 주장했지만 모두 묵살당했고요. 그리고 로렌의 사망에 의문을 품은 사람은 또 있었죠. 바로 로렌의 부모님. 사실 사건 전날 로렌이 갔던 바의 안전요원이 묘한 제보를 했던 거예요. 그는 로렌이 친구들과 바에 들어오는 걸 봤고 그녀가 친구들과 활기차게 술을 마시면서 노는 것도 기억했어요. 그리고 7월 26일 새벽 2시 그들이 술집을 나와서 부두로 걸어가는 걸 봤는데 분명 그때 과하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찍혀있던 보안카메라도 보여주더라고요. 영상에서는 로렌과 친구들이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새벽에 나서는 그 모습들이 전부 찍혀 있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만취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로렌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한 엄마는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소지품을 두고 사라진 건데도 친구들이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었고요. 특히 로렌이 죽은 다음 날 크리스가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올렸는데 근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보드를 타면서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과 웨이크 페스트 너무 재밌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엄청나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 이런 내용을 올린 거예요. 엄마는 친구가 죽은 다음 날 이런 포스팅을 인스타에 올린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녀의 죽음을 불행한 사고 정도로 간주해요. 몇 번이나 요청을 해도 전부 거절당했고요. 결국 7개월 후인 2016년 2월, 로렌의 엄마 쉐리는 직접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사립탐정인 셰일라에게 딸의 죽음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하게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참을 수 없었던 거죠.
탐정 셰일라는 우선 경찰의 진술조사와 부검 내용, 그리고 현장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는데 로렌의 부상이 뭔가 실족사, 그냥 사고사로 보기에는 좀 수상했다는 겁니다. 우선 로렌의 목에 내부 출혈을 암시하는 혈종이 보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 졸리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지는데 알고 보니까 로렌의 폐에서 애초에 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익사가 아닌 거잖아요. 자, 셰일라는 살해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다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렌의 몸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추가로 발견하게 돼요. 우선 양쪽 허벅지에 각각 한 개의 멍이 남아 있었는데 이건 누군가 그녀를 무릎으로 이렇게 누를 때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이렇게 결박하고 있던 걸로 보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슴에 물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건 성폭력의 흔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등에는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끌고 갈 때 생긴 듯한 상처도 남아 있었었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배에 세모난 그 멍 같은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는 카누 끝부분 모양이랑 일치한 겁니다. 그리고 로렌이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하면은 낙하로 인해서 심한 멍이나 찰과상, 그리고 바위에 베인 것 같은 상처가 남아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멍은 있었지만 추락에 의한 부상이라기엔 너무나 경미한 상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녀의 옷 또한 바위에 의해서 찢기거나 훼손된 흔적이 없었고요. 또 이상한 점은 그녀가 실족해서 호수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물의 흐름상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아니라 아예 반대쪽으로 향했어야 했다고 해요. 증거를 토대로 정리한 탐정 셰일라의 추정은 이래요. 로렌이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고 이때 그녀가 격렬히 저항하니까 범인이 목 졸라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신을 땅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카누에 실어서 강에다가 유기한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제일 의심 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날 같은 해먹을 썼던 크리스잖아요. 그래서 당일 함께 있던 친구들을 찾아서 다시 그 탐정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다들 우리 3명은 그 죽음에 전혀 상관이 없다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 증거로는 너무나 수상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물적 증거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엄마는 한나, 아론, 크리스 이 3명에게 $10,000,000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로렌의 죽음에 고의적으로든 또 방관을 했든 어떻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판사는 로렌의 사망이 사고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재판을 모두 기각하게 돼요. 엄마는 절망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9년 마침내 항소법원은 3명의 친구들이 로렌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진행도 더디고 또 이게 어머니한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송을 취하하고 맙니다. 2015년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사고사로 결론을 지은 후 계속해서 로렌의 죽음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로렌은 실수로 절벽에서 실족해 호수에 빠져 사망한 걸까요? 아니면 엄마의 주장대로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한 채 사고사로 위장된 걸까요?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였습니다.